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물뚝심송의 독재유산 답사기. 마치 바다에서 봤을 때 솥을 이렇게 엎어놓은 것 같은, 아니면 엎어놓지 않고 그냥 놔둔 건가요? 하여튼 그런 모양이다 그래서 부자를 쓴 부산. 산자가 많죠. 경남 지역엔 마산도 있고 부산도 있고 울산도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었죠. 물론 예전에부터 한반도와 일본 열도를 잇는 거점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뭐 항구가 있었긴 있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간청에 의해서 무역 거점으로도 이렇게 있었죠. 그 흔적이 지금 초량동에 아직도 이렇게 있습니다만, 외관이 설치되어 있었던 그런 부산포였었죠. 이 부산이 한국전쟁을 통해서 갑자기 제2의 도시가 됐습니다.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내려간 그런 군인들을 따라간 피난민들이 부산에 진을 치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부산은 과연 저게 맨정신으로 집을 지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위치에 집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제2의 도시가 되었죠. 자, 오늘 부산을 이야기하는 그런 순서가 하겠습니다. 자, 물뚝심송님과 함께하는 독재유산 답사기.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일찍 오시느라고 부산 되셨습니까? 예, 부산한 도시를 뚫고 제 시간에 맞춰왔습니다. 예. 지난주 보니까 까지 그 이승만과 이화장 했는데. 네, 이화장 얘기했었죠. 일단 오늘 얘기 들어가기 전에. 바로 그 당시, 48년, 49년 요럴 때, 이때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이라고나 할까요? 특히 이승만을 중심에 두고 그렇죠. 이렇게 좀 얘기를 좀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원래 이게 오늘부터는 이제 부산 임시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계획이었는데요. 네네. 그럼 도대체 왜 정부가 멀쩡한 서울을 놔두고 부산으로 가게 됐는가? 그때까지의 정치적 상황이 어땠는가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된다. 네. 라는 게 기본이겠죠. 네. 48년도에 대한민국 정부는 수립이 됐고, 네. 이승만 정부가 수립이 됐죠. 최고 권력자는 이승만이었는데, 당시까지만 해도 이승만 정부의 권력은 그렇게 탄탄하게 안정돼 있지는 못했던 상황이라는 거죠. 네. 심지어 시간이 흐를수록 48년도에 정부가 수립되고 의회가 소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로 점점점 더 나빠집니다. 그거는 잘 모르고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승만 정부가 수립되고 뭐 어영부영하다가 전쟁 난 거로 생각하시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2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듣겠습니다. 일단 그 남한의 단독 선거, 그러니까 이 남북한 전체 총선거를 포기하고 그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단독 선거가 수행되는 과정까지 이승만이 상대해야 됐던 그 정적들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건국준비위원회의 여운형부터 시작해서 그 임시정부를 이끌고 왔던 한국독립당의 김구, 뭐 이런 사람들을 상대하니까 이승만은 미국에만 있는 탓에 국내에는 자기 세력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어렵게 정권을 잡고 이제 국회를 소집하고 자기가 대통령 자리까지 올랐지만 당시 국회의 구성을 보자면은 크게 세 갈래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세 갈래다. 하나는 이승만과 그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주로 이제 그 독촉, 그 촉성회 계열로 모여 있었고요. 독촉이 이제 독립, 촉성 뭐 이런 그 약자 이런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세력은 역시 일제 때부터 우리 남한 사회를 거의 주름 잡아오던 그 지주계급, 인텔리, 뭐 송진호, 김성수 이런 사람들이요. 일제 시대 때의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만든 한민당. 한국민족당 뭐 이런 건가요? 한국민족당.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헷갈리는데 한국민주당이었나? 근데 뭐 중요하겠습니까? 하여튼 예. 우린 약자로만 이렇게 하도 한민당이라는 얘기만 해가지고 기억하기도 쉽지 않은데.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예. 그리고 그 원래는 나머지 3분의 1을 김구가 이끌던 한국독립당, 한독당이 차지하는 게 정상이었었는데 네. 김구가 48년도 50 총선에 참여를 안 하죠. 네. 그래서 그 한독당 세력은 거의 국회에 진출을 못했습니다. 네. 몇 명만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다거나 네, 네. 이제 뭐 아주 극소수가 한독당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네. 그 나머지 무소속은 누가 차지했냐면은 그러니까 무소속 소장파라고 하는 좀 약간 진보적인 젊은 세력이 차지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민당하고도 안 친하고 네. 이승만하고도 안 친한. 네. 그리고 대부분이 독립운동 출신 이런 분들이었죠. 그렇군요. 예. 그런 와중에 한독당이 출마를, 그러니까 선거에 참여를 하지 않으니까. 예. 대부분 무소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이승만이 집권하는 과정까지만 해도 한민당은 이승만과 굉장히 친하게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한민당은 남한이 공산화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어요.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남한 땅에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으니까. 네.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길까봐 공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통일보다는 단독 선거를 치러서라도 그 반공 국가를 세우자. 라는 쪽으로 힘을 썼기 때문에 이승만하고 협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나 집권하자마자 이 한민당과 이승만 계열의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계기로 그렇게 됐나요? 한민당은 일단 한민당 보기에는 이승만은 당신 미국에서 온 그냥 혼자 들어온 사람 아니냐. 예. 아무리 당신이 인기가 좋고 뭐 사람들이 당신을 추종한다 하더라도 네. 우리는 집단적인 세력이고 돈도 많고 네. 당신 진짜 아무것도 없지 않냐. 심지어 당신 집도 우리가 사준 건데. 그러면서 이승만을 조종하려고 노력을 한 거죠. 이승만은 그걸 거부한 거죠.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한민당은 어정쩡한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 요즘에 친일 임명사정 같은 데 보면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 많죠. 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또 그렇다고 적극적인 친일파들은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한민당은 또 그 중간적인 존재라서 그러니까 해방 직후에 여운형이나 김구가 한민당을 용납한 것은 네. 이 사람들의 친일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문제가 될 수준은 아니라고 용납을 해준 면이 있죠. 일제시대 기득권이었으면은 지주들이나 그렇죠. 사업가들이나 그 사람들은 일제 말기에 네. 일제에도 부역을 하면서 네. 독립운동가들도 많이 도와준 거예요. 아하. 양다리 항상 돈 많은 사람들은 양다리를 걸치죠. 하긴 그렇습니다. 예. 인도를 이끌고 있는 타타라는 그룹도 보면은 영국 식민지 시절에 컸지만 그때 독립운동가들 간디한테도 지원 많이 했거든요. 그럼요. 예. 지금도 사실 송진우, 김성수 이런 사람들을 그냥 단순하게 친일파로 몰아버리기는 힘든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민족 자본가로 알려져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특히 제가 그 학교를 나왔습니다만 예. 그 학교 들어갔을 때만 해도 김성수는 정말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예, 독립운동가인 줄 알았어요. 예. 뭐 그런 전통이 이어져 내려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한민당 사람들보다 더 극단적으로 친일 행위를 한 적극적 친일파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제 때 검찰을 한다거나 네. 경찰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친일 경찰들 뭐 이런 사람들도 그대로 살아남았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 갈 데가 없었죠. 그러니까 김구는 이런 사람을 거의 잡아 죽이려고 노력을 했고. 그렇고요. 한민당은 우린 너희들하고 다르다고 선을 자꾸 긋고. 너희들 같은 천한 것 내지는 완전한 친일파들이랑 달라 임마 우린 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친일 세력들이 갈 곳이 이승만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 이승만 주변에 그 친일 경찰, 친일 검찰, 일제 때 완전히 총독부에 부역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거 모여들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승만은 한민당 세력도 상대해야 되고 김구나 조봉암 등의 이런 사람들 상대해야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세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권력 구조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삼각관계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한민당은 이쪽 완전 극단적인 친일파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네. 그렇지만 조소왕이나 조봉암 같은 과격한 진보주의자, 사회주의자들은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네. 자기는 중도다. 네. 이렇게 가려고 하면서도 이승만을 자꾸 제어를 하려고 그러는데 예. 그래서 초대 내각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그 이승만한테 끊임없이 자신들의 대표를 총리에 앉히기를 요구하죠. 한민당에서. 예. 그렇지만 이승만은 그걸 거절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초대 내각 구성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네. 대통령 이승만, 네. 부통령 이시영, 부통령은 다분히 명예직이었습니다. 실권이 없는. 이분은 독립운동가 출신 아닙니까? 굉장히 그 유명한 독립운동가 출신이었고 이회영, 이시영, 예. 상징적으로 앉혀놓은 거지 실권을 주질 않았어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 문제는 국무총리인데 네. 국무총리를 초대 국무총리를
그 이승만 대통령은 국방장관에 임명된 이범석을 겸임을 시킵니다. 총리를. 이분은 청산리 대첩에도 참여했었던 그렇죠. 군인이죠. 군인 네. 아닙니까? 국방장관은 괜찮은 인선이었다고 보이지만 네. 국무총리로서는 적합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네. 거죠. 그리고 이제 외무장관 장택상은 이제 경찰 출신이죠. 이분은 친일의 혐의가 많은. 굉장히 짙은 그런 사람이죠. 예. 내무장관 윤치영은 이제 그 조선 후기부터 유명했던 윤씨 집안. 파평 윤씨입니까, 그러면? 예. 재무장관 김도연, 법무장관 이인, 국방장관 아까 총리 겸임하는 이범석, 문교장관 안호상, 그리고 특이한 게 농림장관 조봉암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남한 정권을 위해서는 최고의 그 장관이었어요, 그 당시. 당연하죠. 그렇죠. 조봉암은 그렇지만 공산주의자 출신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 공산당 당원이었고, 네. 물론 이제 그 전에 전향을 했다고 하지만, 항상 이제 한민당 계열에서나 또는 이승만 계열에서 이 사람은 사상이 의심스럽다라고 의심을 받는 사람인데, 네. 특이하게도 이 사람을 농림장관에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후에 조봉암은 대단한 일을 하게 되죠. To be continued. 예. 네. 그리고 이제 상공장관 이명신, 사회장관 전진환, 교통장관 민희식, 최신장관 윤석구, 몇 가지 이제 보통 흔히 하는 인선이 될 텐데요. 네. 무임소 장관이 두 명이 있습니다. 무임소 장관. 예. 무임소 장관이 뭐냐면은 국무위원, 장관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게 국무회의죠. 네.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을 국무위원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장관들만 모여서 국무회의를 해야 되는데 네. 장관 자리가 없는 국무위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주관하는 부서가 없는. 예, 그 부서가 특정한 부서가 없이 네. 그 국무회의에 참가할 자격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무임소 장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결권이 대단한 발언권이 있지만 자기 조직은 없다. 조직은 없다. 예, 그런 거지. 특별히 담당한 부서는 없다. 네네네. 무임소 장관은 두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광복군 총사령관을 맡았던 이청천입니다. 또는 지청천이라고 불리고 했었던 그분이죠. 그리고 이제 무임소 장관 이윤영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무임소 장관 제도는 사실 꽤 오래까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5공화국 시절에는 정무장관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자리가 유지가 됐었고요. 98년도 2월 28일 날 이 제도가 없어졌다가 네. 그 2008년도 2월 달 이명박 정권에서 다시 부활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는 이름이 무임소가 아니고 특임장관이라고 해가지고 이재호를 임명했었죠, 그때. 그러니까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 때 없었다가 예. 이명박 정권에 다시 부활됐다가 박근혜 때 다시 없어졌다. 2013년도에 다시 폐지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 무임소 장관이 그렇게 특이한 직책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최근까지도 있었다. 그렇군요. 그런 걸 알 수 있죠. 지금 내각 명단을 보니까 아주 다양합니다. 다양하죠. 예. 왜냐하면 당시에 이승만이 자기 마음대로 내각을 구성할 권한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네. 그 각 세력들의 이익을 다 이렇게 고려를 했어야 된다. 복합적인 내각이 구성됐다라는 건데요. 이게 그 한민당 계열은 여기서 아주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김성수를 총리에 앉히기를 요구합니다. 인천 김성수. 예. 그리고 그 무소속 계열, 그러니까 무소속 진보적인 계열은 그 조소왕을 국무총리에 앉혀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조소왕 선생은 임시정부 출신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임시정부 출신이고 굉장히 독립운동을 활발히 하셨고, 네. 그 조소왕 선생의 사상은 상당히 진보적입니다. 그리고 조만간 그렇습니다. 조소왕은 사회당을 창당하게 됩니다. 네. 그게 나중에 나오는 조봉암의 진보당에 앞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가장 최초의 진보 정당이죠. 김구 선생과도 막역한 굉장히 친한 사이였고. 그렇죠. 예. 사이였고 물론 연배는 한참 아래입니다만 그럼요. 예, 대단히 뜻을 같이 한 부분이 있었고. 예. 예. 근데 그 이승만 입장에서 총리를 한민당이 요구한 총리를 앉혔을 경우에 한민당의 세력이 커질 것이고 네. 그 진보 세력이 그 무소속 그 소장파가 원하는 그 조소왕을 앉힐 경우에 진보 세력이 커질 것이고 네. 이것을 두려워해서 양쪽의 다툼 속에서 네. 전혀 뜻밖의 이범석, 별로 권한도 없는 이범석을 총리에 앉혀버리는 겁니다. 아하. 여기서 한민당은 굉장히 격분을 하죠. 화났겠네요. 어떻게 당신이 우리한테 이럴 수 있느냐. 그렇죠. 어떻게 예. how do you do?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니? How do you do? 예, 네. 뭐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삼각관계 문제가 향후 전국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맥락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팀으로 나뉘어서 싸웠으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웠겠죠. 근데 세 갈래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얘기가 더 복잡해지는 겁니다. 예, 어떻게 된 건가요? 예. 그 당시에 이 국가를 만드는 과정에서 뭐 국가를 만들게 되면 여러 가지 일이 많죠. 혼란스럽고 할 일도 많고 체제도 갖춰야 되고 막 그렇지만 이 일반적인 민중들은 가장 크게 원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딱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친일파 척결. 워낙 36년 동안 고생을 했으니까, 이제는 친일파는 싹 쓸어내지 않느냐.
우리 정부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우리 국가가 생겼으니까 친일 시절에 일제에 부역한 사람들은 다 잘라야 된다. 네. 처벌해야 된다. 이거 요구가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농민들을 중심으로 토지 개혁을 가장 강력하게 요구했었죠. 아, 그렇겠네요. 네. 일제 때 그 일본 그 동양척식회사가 갖고 있던 땅들, 그리고 네. 일본이 물려주고 간 그 적산들, 뭐 이런 거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그리고 일제에 빌붙어가지고 친일 활동하면서 땅을 많이 차지한 그 친일 지주들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도 우리 땅 좀 갖고서 그렇죠. 농사 좀 지어보자. 농사 좀 지어보자. 네. 그리고 이걸 더 부채질한 것은 이미 북한에서는 이 시점 즈음에서 그 완전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그 토지 농지 개혁을 했다는 소식이 끊임없이 전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네. 북한도 했다는데 우리는 왜 안 하냐? 북한도 막 친일파 잡아 죽이고 있다는데 우리는 왜 안 하냐? 그러면서 이거였습니다. 재산을 뺏긴 지주들이 그럼요. 대거 월남한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은 그렇게 된 거죠. 네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일단 반민특위 같은 경우에 한민당 입장에서는 반민특위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네. 설마 우리도 약간 좀 민망한 구석은 있지만 부끄러운 구석은 있지만 우리를 잡아 죽일 정도로 우리가 친일은 하지 않았어. 그럼 반민특위 문제는 누구한테 가장 큰 악재로 작용하냐면 이승만의 밑에 있는 사람들. 이승만 본인은 자유로울 겁니다. 나름대로. 네. 자기는 뭐 외국을 돌면서 독립운동을 계속 했다고 그러고 그 이승만 본인도 굉장한 반일주의자였기 때문에 네.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권력을 유지해주는 친일 경찰들이 있는데 반민특위가 친일 경찰을 무력화시켜버리면 자기 세력이 없어진다 이거죠. 아하. 이승만은 반민특위 문제를 반대도 못하고 질질 끌게 됩니다. 하하. 그리고 농지개혁 문제, 토지개혁 문제는 이승만은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 한민당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찬스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예. 도대체 무엇이 옳고 그르고 무엇이 나라의 발전에서 좋은가 안 좋은가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자기가 권력을 제대로 그렇죠. 행사할 수 있을까 이거로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그게 가치의 척도가 된 거죠. 아. 예. 그러면서 그 조봉암을 농림장관에 임명한 이유는 네. 진보적인 조봉암을 불러다가 네. 당신이 농지개혁을 하는데 최대한 강력하게 해가지고 한민당의 세를 꺾어라. 이런 임무를 준 거라고 볼 수 있죠. 아,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진짜 삼각관계입니다. 아주 혼란스러운 삼각관계로 이쪽 팀을 이용해서 이쪽 팀을 잡고 A팀을 위해서 B팀을 잡고 B팀을 위해서 A팀을 잡고 이재이네요, 이런 걸 그러니까. 예. 예. 그런 전술을 구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무소속 구락부 세력들은 네. 일단 조봉암한테 농지개혁을 맡겨놓은 상태에서 강력하게 반민특위를 요구하게 됩니다. 아. 그 국무회의가 결성된 다음에 그 한 해 동안 약 80번 정도의 국무회의를 하는데 그 중에 12번인가 11번이 주제가 반민법이었어요. 아, 그만큼 그 초미의 관심사였고. 초미의 관심사였고 대중의 열망이 컸고. 네.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은 어떻게든 간에 반민특위가 친일파를 다 잡아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게 영 지지부진하고 못 나가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찾아봤을 때 한민당은 일단 발을 뺍니다. 친일파 얘기 만민법 얘기 나오면은 그건 뭐 우리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뭐 이런 톤이고 이승만 계열은 친일파 얘기만 하면 그거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놓고 뒤로는 예산을 안 줍니다. 아. 이런 식인 거죠.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한민당은 뭐 해나 안 하나 뭐 우리나라랑 상관 별로 없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동력을 주지도 않고 네. 반대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물에 물 탄 듯 움직이고 네. 이승만 세력은 말로는 하겠다고 그러고 속으로는 질질 끌고. 네. 근데 여기서 그 친일 경찰들이 그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들을 괴롭히는 그 무소속 구락부 출신, 그 무소속 소장파 당시에는 구락부라는 말이 유행했었는데 이게 클럽을 일본식 발음으로 한 거죠. 그렇겠죠? 예. 네. 그게 이제 당시엔 정당까지 채 못된 어떤 그 단체를 구락부라고 많이 불렀었고요. 그 무소속 소장파 구락부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친일 경찰이 국회 프락치 사건이라는 걸 조작을 해내죠. 국회에 프락치가 있다 뭐 이런 예. 얘기입니까? 그러면서 그 무소속 소장파 진보 세력 의원들을 잡아다가 협박을 해가지고 나는 차라리 북한에 가서 살고 싶다. 뭐 이런 성명 같은 거를 발표하게 조작을 해내고 또 이 사람들 어디 일단 시골 같은 데 버려놓고 일부 청년들을 시켜서 죽인 것처럼 위장하려고 막 이렇게 살해 위협을 하고. 이거 지금의 국정원 간첩단 사건 예. 그런 것의 그 원조죠. 원조군요. 예. 그 사람들 친일 경찰들은 이 무소속 진보 세력들이 굉장히 신경을 거슬렸고 네. 이 사람들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키워드는 반공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저 사람들이 자꾸 진보적인 요구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죠. 빨갱이. 쟤들은 빨갱이다. 쟤들 북으로 보내든가 죽여야 된다. 어떻게 요즘에는 똑같냐? 똑같습니다. 예. 이 전통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예. 국회 프락치 사건을 통해서 무소속 진보 세력들의 발언권이 급격하게 악화됩니다. 잡혀가고 조사받고 막 그렇군요. 사법 처리 당하고 막 그러고 이제 탄압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이승만으로서는 아주 행복한 일이겠군요. 이승만은 저 사람들이 반민법을 얘기해서 저러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 사상이 의심스러워서 조사하는 거다. 그럼 내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맥락으로 흘러가다가 진보적 소장파 그룹이 국회에서 세를 자꾸 잃어가게 되면서 예. 반민특위가 점점 공중에 붕 뜨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 반민특위에서 그 친일 경찰의 핵심 멤버들을 잡아내기를 시도한다는 소식을 듣고 네. 그 6월 6일 49년 6월 6일이죠. 49년 6월 6일 날 그 무장 경찰이 그중엔 기마경찰까지 포함한 기마경찰 당시에는 기마경찰이 있었습니다. 예. 일제의 전통을 이어받아가지고 기마경찰을 포함한 약 50여 명의 기마경찰이 그 반민특위 사무실을 쳐들어갑니다. 예. 법적으로 살아있고 엄연히 그 국회에서 의결해서 활동하고 있는 반민특위 그 위원회 사무실을 무장경찰들이 들어가서 다 때려 부수는 거예요. 그 지금으로 따지면은 장갑차 50대 아니면 그렇죠. 그게 심하다 그런 그 경찰차 50대를 동원해 갖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밟아버린 겁니다. 예. 거기서 집기 다 부서지고 막 사람들 다치고 난리가 났죠. 예. 그게 바로 49년 6월 6일이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49년 6월 26일 날 김구 선생이 암살을 당하고 아 그때였군요. 예, 바로 그 타이밍입니다. 그렇게 일이 흘러가면서 친일파 숙청이 점점 물 건너가기 시작하고요. 네. 무소속 소장파 의원들의 세력이 약해집니다. 근데 이렇게 탄압을 하게 되면은 네. 자연스럽게 반작용이 벌어지죠. 예. 이승만의 인기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눈치를 챈 거죠. 저 사람 친일파 잡기 싫어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이승만의 인기가 계속 하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농림부 장관 조봉암이 농지개혁을 굉장히 단계적으로 네. 효율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이분이 농지개혁을 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방방곡곡을 다 돌아다니면서 네. 그 농민 대표들을 만나서 의견을 다 듣고 예. 당신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고 당신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고 우리가 당신들한테 무엇을 해줘야 되는가를 직접 농민들한테 들으러 다닙니다. 그래서 뭐 몇백 차례에 걸친 그 공청회 같은 걸 연답니다. 전국을 돌면서. 예. 그러고 이제 차근차근 농지개혁을 성공시키는데 이제 북한과는 다르게 유상물수 유상분배였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지주들의 땅을 기본적인 가격을 쳐주고 매수를 한 다음에 기본적인 가격이 예, 그러니까 많이 주지 못하고 네.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네. 그리고 그 땅을 농민들한테 배분을 하되 뭐 10년 거치 몇 년 상환 뭐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갚아라. 그렇게 하면서 그때 다치한 게 사실은 그 박정희 정권 때 아주 널리 퍼져서 지금도 하고 있는 농지 수매 그 양곡 수매. 아하. 정부가 쌀을 사들입니다.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농민들이 항상 요구하는 게 그 농산물 유통 문제거든요. 예. 그 농민들이 돈이 없으니까 가을에 쌀이 나오면은 그 중간 상인들이 가서 그러니까 속된 표현으로 야도를 친다고 해가지고 예. 아주 헐값에 사들이고 그 반복되는 거죠. 농민들은 돈이 없으니까 또 그런 고리 이자를 또 쓰게 되고 또 쌀 뺏기고 그게 아니라 정부가 쌀을 사주고 그 쌀을 일정한 분량씩 분할을 해서 판매를 함으로써 그 1년 내내 그 양곡의 가격이 균등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네. 그러니까 봄에 쌀값이 폭등하고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그 양곡 수매법을 그때 만듭니다. 조봉암이. 아, 일종의 관치 경제의 원조라고 할 수 있군요. 네. 그렇게 함으로써 성과가 바로 나오는데 네. 그 한 해 두 해 사이 성과가 나오는데 양곡 생산량이 급증을 하게 됩니다. 오. 예. 이렇게 성과를 보이고 있던 게 사실 또 어떤 학자들의 관점에서는 이 남한이 그래도 네. 조봉암의 농지개혁이 성공을 하는 바람에 6.25 때 북한군이 들어왔을 때 농민들이 북한군을 환영을 안 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아, 맞다. 그때까지 농지개혁을 안 했더라면은 북한군이 들어왔을 때 농민들은 북한군을 환영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박헌영이 북한에 가면서 그렇죠. 자, 전쟁만 일어나면은 분명히 남조선에서 인민들이 호응을 해줄 것이다. 그 봉기를 전국적으로 봉기를 일으킬 것이다. 네네. 그래서 북한군이 서울에 쳐들어왔다가 잠시 머뭇하게 되는 게 사흘 동안 예, 자체적인 봉기를 기다렸던 것이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예. 그럼 이 조봉암의 농지개혁은 이 공산주의 반공주의자들 입장에서도 봤을 때 남한이라는 국가를 지켜낸 1등 공신이었다는 거죠. 사실은 서울 점령을 했을 때 바로 여세를 몰아서 한강을 건너고 몰아붙였으면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없었을 수 있죠. 그랬을 수도 있었어요. 예,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됐을 수 있죠. 예. 근데 그때 사흘 동안 머물렀어요. 그때 머물렀던 게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뭐 운반 수단이 뭐 그렇죠. 마땅치 않다. 뭐 부대에 합류가 늦었다는 등 이런 얘기가 있는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자체적인 민중 봉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바로 죽산 조봉암, 예, 그 당시 농지개혁 덕분이었다. 농지개혁 덕분이다. 예.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네. 그렇게 해서 이승만의 인기가 그나마 약간 유지가 됩니다. 네. 그렇지만 한민당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승만을 공격을 하죠.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재헌의회 때 제가 말씀드린 이화장 시절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초기 재헌헌법은 내각 책임제로 구성이 됐었는데 이승만이 자의적으로 대통령 책임제로 바뀌었다. 그렇게 했었죠. 예, 이거를 한민당 쪽에서 원상복귀시키려고 노력합니다. 다시 내각 책임제로 가자.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그렇죠. 예. 내각에서 다 할 수 있게.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속내를 말하자면 한민당이 보기에 이승만 당신 마음에 안 드니까 대통령 그만해라. 이 뜻이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슬슬 그 개헌을 위한 시도가 발생하는데 그 개헌 시도를 누가 주도하게 되냐면은 한민당이 곧 그때 이미 이제 따로 별도로 있었던 대한국민당이라는 그 당이 또 있었어요. 대한국민당과 한민당이 합당을 해서 민주국민당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민주국민당은 민국당이라고 부르게 되거든요. 민국당은 그 합당이 되자마자 바로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이승만의 권력을 견제하겠다 이거죠. 그 민국당이 그 내각제 개헌안을 마련하고 3월 14일에 개헌안이 표결까지 붙여지는데 여기서 77명이 개헌에 찬성을 하게 됩니다. 이승만 지지 세력이 집단으로 불참을 해버리고 선거를 무산시키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통과는 안 됐지만 무시무시한 숫자가 나온 거죠. 그럼 이제 민국당은 무슨 기회를 노리게 됐냐? 재헌의회 헌법에 의하면은 국회의 임기가 2년이었습니다.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48년 5월 10일 날 선거를 했으니까 50년 5월 달에 선거를 해야 된다 이거죠. 이때가 이미 이제 49년 지나서 50년 3월 달이 됐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 생각해, 3월 달에 개헌 투표가 실패했다. 그럼 5월 달에 총선해가지고 국회 구조를 바꾸면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전국에 이승만의 인기가 극저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이번에 총선을 새로 하면은 우리는 당연히 과반수를 점할 수 있다. 민국당 입장에서 보기엔. 그 일단 무소속들이 아쉬운 얘기지만 다 경찰에 잡혀가고 뚫겨 맞고 그래서 사라졌고 이승만 지지자들도 숫자가 줄고 있고 일단 여론이 이승만을 싫어하게 됐으니까 다음번 그러니까 50년 5월 달에 치를 총선에서는 우리가 국회를 장악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헌법 개정에서 대통령을 없애버리자.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럴 여건이 무르익고 가고 있었네요. 아주 무르익었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승만은 어떤 꼼수를 생각해내냐면 지금 정부 수립이 얼마 되지 않고 국가가 혼란함으로 5월 달에 총선을 12월 달로 연기하자. 그래요? 예. 임기는 분명히 2년으로 돼 있는데 그냥 막 연기하자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총선 연기 제안을 단호하게 거부한 사람이 누구냐면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애치슨입니다. 애치슨 많이 들어봤죠? 그 애치슨 라인을 잘못 끊는 바람에 남북 전쟁이 벌어졌다. 우리나라 전쟁이 벌어졌다. 그런 얘기가 있죠. 그 유명한 애치슨인데 애치슨이 이승만한테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대한민국을 지원하는 이유는 원조라는 정치적, 경제적 원조가 다 있죠.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내부의 민주주의 발전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이 민주주의를 당신이 무너뜨린다면 우리는 원조하지 않겠다. 그 이승만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승만의 통치 방식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죠. 그 미국이 가장 그때 걱정했던 것은 이승만이 자꾸 친일 경찰들을 뒤로 돌려서 뭐 테러를 하고 사람들 잡아가고 이런 거를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승만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5월 30일, 1950년 5월 30일에 총선을 다시 합니다. 1950년 5월 30날? 정확히 2년 하고 22일 후군요. 2년, 그렇죠. 50선거였으니까 48년도에. 그래가지고 그 선거에서 국회의석의 3분의 2 이상이 반 이승만파로 채워져 버립니다. 그렇습니까? 국회의장은 민국당, 아까 합당한, 한민당과 대한국민당이 합당한 민국당의 신익희가 국회의장으로 선출이 되고. 지금으로 따지면 3분의 2 이상이라고 한다면. 개헌선이죠. 개헌 가능선이죠. 막 그때 선거에 막 그 엄청난 중상모략, 뭐 난동, 협박, 테러, 막 진짜 막 사상 최악의 선거가 치러지는데도 불구하고 이승만파가 당선이 안 돼요. 워낙 인기가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요즘보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지 않았을까. 왜냐하면은 해방을 겪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 나라가 빨리 발전하기를 바랐고 그 민주주의라는 게 어떤 건지를 이론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해보진 못했지만.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일이 흘러가고 가장 결정적으로 이승만이 친일파 척결을 하지 않은 것이 인기 하락의 주원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랬군요. 만약에 김영삼이 노태우 이후에 정권 잡은 다음에 하나의 척결을 안 했다 그러면 금융실명제를 안 했다 그러면 처음에 그렇게 인기를 얻을 수가 없었겠죠. 그럼요.
그 당시 분위기 그리고 또 이제 독립운동가 출신들을 굉장히 존경을 했기 때문에 그 민국당 계열도 그렇지만 이 무소속 소장파에서도 많이 그 국회에 진입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농지개혁을 주도한 조봉암 역시 상당히 인기가 좋아져가지고 네. 국회에 무난히 입성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그 국회의장은 신익희, 부의장이 조봉암으로 결정이 되죠. 해공 신익희 예. 임시정부 출신입니다. 맞습니다. 독립운동가였죠. 예. 그때 이제 그 단적인 예가 이제 저기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당시 그 사람들의 반응이 한민당 계열, 그러니까 민국당 계열보다도 더 이 무소속 진보 계열을 더 좋아했다는 그 사례로 볼 수 있는 게 물론 이제 극단적인 사례가 되겠지만 네. 서울 성북구에서의 총선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누가 붙었냐면 그때 이미 그 전 진보 계열을 대표하던 조소왕이 사회당을 창당한 다음이었습니다. 네. 사회당 조소왕과 민국당의 거물 조병옥이 총선에서 맞붙습니다. 조병옥. 예. 그 조병옥도 그때 상당히 좀 부정한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그 뭐 조소왕이 월북을 했다는 루머도 퍼뜨리고, 뭐 찌라시를 막 뿌리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도 조소왕이 당선이 돼버립니다. 조병옥은 1948년 현재 그때 내무장관 이런 거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군정에서 초대는 아니었었겠지만 하여튼 내무를 맡으면서 그 조병옥은 상당히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이승만하고 가까운 편이었어요. 이 당시만 해도. 예.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승만하고 가깝다 싶으면 무조건 인기가 없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저 사람들은 저거 아무래도 친일파 같다. 친일파가 결탁을 했다. 이런 소문이 장안에 다 퍼져 있는 거죠. 예. 이승만은 이제 완전히 쫓겨나기 직전이었던 거예요. 그 법적 절차만 거치면은 개헌안이 통과가 될 것이고 개헌되는 순간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네. 바람 앞에 등불이었고 몇 달만 시간이 돼 있었어도 이승만은 그 자기의 정치의 수명을 연장시키지 못했던 상황이 왔던 때예요. 이때 1950년 5월 30날 그렇습니다. 선거가 이렇게 끝났는데. 예. 근데 선거가 끝나고 채 한 달도 안 돼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참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자, 아이러니라고 얘기하기에는 참 너무도 엄청난 그런 얘기겠지만 그 전까지 요동치던 전국 이런 것을 일거에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들었다 놨다. 예. 저는 이게 극단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전쟁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승만이 과연 슬퍼했을지 즐거워했을지 반신반의합니다. 아, 그 정도입니까?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5월 총선의 결과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끝났다라는 식으로 결론이 났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여파를 그 실행에 옮겨지기 전에 전쟁이 나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정치 활동을 올 스톱시켜버릴 수 있는 상황이 온 거예요. 이때 내각 해산은 물론이고 국회를 해산한다 하더라도 대통령 1인에게 모든 전권이 다 주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부터 계엄 사령관 계엄보다 더한 전시 상황인 그렇죠. 거죠. 전시의 총사령관으로서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국가 원수가 되는 거고. 어쩌면 이승만은 이화장에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얘기까지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안도의 한숨을 쉬고 이화장에 머물러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진 않죠. 이때는 정말 70을 넘은 노구, 80 가까운 노구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의 기동력을 발휘합니다. 이때 제가 이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사람들의 반응이 딱 3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삼각관계에서의 세 세력을 상징한다고 전 비유를 하고 싶은데 이승만 발발 소식을 듣자마자 사라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빠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새벽에 전쟁이 났다는 얘기를 듣고 조봉암이 이화장을 찾아갑니다. 국회 부의장으로서. 그 신익희도 연락해서 오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국회의장 부의장이 대통령을 만나러 간 거죠. 그 시점에 이미 이승만은 없었어요. 그래서 조봉암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신익희하고 논의를 합니다. 다시 국회로 돌아와서. 이승만은 벌써 후퇴를 한 모양이니까. 우리 국회도 무사히 좀 자리를 비워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직원들을 어떻게 하고 다 계획을 세우고, 자, 그럼 이제 오늘은 늦었으니까 내일 다시 와서 여기서 만나서 뒤처리를 더 하자. 그 다음날 나왔는데 신익희도 없어요. 그 신익희는 첫날까지는 마무리를 하고, 둘째 날 아침에 조봉암을 만나기로 약속해놓고 도망갔어요. 이거 참 유구한 전통이네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도망간 세력, 이승만 세력. 두 번째 도망간 세력, 한민당 세력. 끝까지 남아서 뒷감당한 건 진보 세력. 무소속.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조봉암은 거기서 국회의 직원들까지 다 후퇴시키고, 그 중요한 서류들 다 소각시키고, 뒤처리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간발의 차이로 탈출을 하느라 자기 부인을 잃어버립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가족이 아니도 포기하고, 그 부인이 실종돼가지고, 끝내 생사가 확인이 안 됐다고 합니다. 아, 이런. 죽었겠죠. 예.
이런 사람을 나중에 빨갱이로 몰아서 사형을 시킵니다. 그렇죠. 그 과정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은 이제 정부 수립 겨우 2년 만에 수도 서울을 포기하고 부산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천도도 뭔가 준비를 하고 갔으면은 네. 바로 대전으로 옮기고 바로 부산으로 옮기면서 바로 정부가 구성이 돼야죠. 네. 근데 여기저기 막 도망다니는 정신을 못 차리다가 부산 임시정부가 문을 열게 된 것은 8월 18일이 돼서야 합니다. 2달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정신이 없었다는 2개월 동안 완전히 남한은 무정부 상태였던 거죠. 군 지휘 계통도 엉망이 돼버리고 모든 국가 기존의 조직들이 와해돼버린 상태가 됩니다. 누가 살았는지 누가 죽었는지 알 수도 없고 명령 체계도 뭔지 모르고 이승만은 도망가면서 사람들한테 거짓말하고 나는 지금 서울을 사수하고 있고 우리 국군이 잘 싸우고 있기 때문에 서울은 안전하니까 국민 여러분 도망가지 말고 여기 계세요. 라고 해놓고 한강철도 폭파시키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 그랬군요. 그때. 네, 그때 또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 그래놓고 자기는 벌써 도망가 놓고. 이미 도망간 상태에.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유가 참 하면 안 될 비유지만 세월호 선장이 자기는 탈출해놓고 무선으로 방송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라고 시킨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선조도 자기가 도망가면서 심지어는 임진강을 건너고 나서 배를 불태웠다느니 누가 불태웠더냐 하면서 남들은 못 쫓아오게 했습니다. 대신들도 뒤따라 갔었고 남은 민중들이 지금 어떤 문서들을 국가의 문서를 소각한 게 아니라 경복궁과 노비 문서를 소각을 했어요. 그렇죠. 네.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는지. 네. 왜 우리는 진짜 우리 사회와 우리 국가의 시스템을 지키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네. 그것보다 먼저 자신의 권력과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항상 위에 앉아 있는 건지 왜 우린 그런 사람을 자꾸 뽑고 있는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참 안타깝고 화가 나고 그러네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6월 25일 이후에 예. 가만히 있으라 그러고서 도망간 다음에 예. 심지어는 한창 피난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 뒤엉켜 있는 한강철교를 폭파시킵니다. 그대로 무리하게 터뜨려버렸죠. 네. 수백 명이 죽어버렸죠.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때 이를 가지고 공명감 대령계급인가요? 그 사람한테만 죄를 물어서 사형을 시킵니다. 뿐만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자기가 얘기해놓고 네. 그래서 상당수의 서울 시민들이 서울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북한군의 관할로 들어가 버립니다. 네. 온갖 고초를 겪었겠죠. 예. 그리고 나중에 서울을 수복한 다음에 그때 서울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서울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상대로 당신들은 공산당과 내통한 거 아니냐는 혐의를 씌웁니다. 네. 이건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는 그렇게 거죠. 해서 탄압을 합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나중 얘기고. 나중 얘기입니다. 예. 선조도 그랬잖아요. 그럼요. 그렇게 해서 8월 18일 날 부산 임시정부가 문을 열게 되는데 네. 그 위치가 어디냐면 이제 부산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 일제 때까지 경상도 도청으로 사용되던 건물이고요. 네. 지금 현재는 부산 서구 부민동 2가 1번지. 지금 가보시면 동아대학교 박물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현재 그 당시 정부 청사 그대로 남아 있어요. 예. 그대로는 아니죠. 다른 용도로 쓰고 있으니까. 부산 서구. 예, 부민동. 부민동. 예.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거기 한 번씩 가보시면은 그 아마 그 자료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네. 여기 말고 또 하나 있는 게 그 임시정부 기념관도 있습니다. 임시정부 기념관. 예, 임시정부 기념관은 어디냐면 이제 대통령이 기거하던 집무실도 있고 기거하던 그 건물을 기념관으로 만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전시해놨죠. 네. 그리고 요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다음 시간에 계속 드릴 거고요. 아, 예. 예. 이렇게 해서 이 부산 임시수도에 자리를 잡은 대한민국 다시 임시정부. 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임시정부 세월을 겪고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와서 정부를 수립하니 겨우 2년 만에 또 임시정부 신세가 돼가지고. 임시정부. 임시수도 개념이 더 강하겠죠? 임시수도죠. 예. 정부도 위치를 옮겼으니까. 네. 예, 임시수도를 위치를 옮겼으니까. 네. 거기서 이제 원칙적으로 거기 내려가기 직전까지 거의 권력을 놓치기 직전에 있었던 대통령이 네. 그 전시 상황에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무리한 악정을 일삼는가, 또 국회를 상대로 어떤 짓을 했는가. 네. 이게 불과 한 3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정치 수준을 아주 곤두박질을 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권력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던 이승만이 그로부터도 1960년까지 그렇죠. 전쟁 발발로부터 따지면 10년간 권력을 놓지 않게 만드는 계기를 주었던 그런 예. 유적지들이 바로 부산이라는 거군요. 그럼요. 그리고 그런 모든 일들이 그 부산의 그 임시정부청사에서 벌어지는 거죠. 네. 그 흔적은 지금 동아대학교 박물관에 남아있고, 정리하자면은, 이 부산 임시정부로 가게 된 배경 직전에, 네. 다만 한두 달만 시간이 더 있었으면, 네. 우리는
이승만이라는 이름을 그 초대 한 번만 하고 마는 2년 만에 끝난 대통령으로 기억하게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 결론이군요. 예, 결론. 그렇지 않고 전쟁이 공교롭게도 한 달도 안 돼서 벌어지는 바람에 우리는 10년간 더 이승만 독재라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10년을 날렸습니다. 그 한두 달 차이 때문에. 알겠습니다. 억울하죠. 예.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독재유산 답사기 부산 임시정부 1편은 여기까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그러면 한국 전쟁 그런 와중에 부산 임시수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승만은 권력자로서 어떤 일을 했는가? 네네. 그런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물뚝심송의 독재유산 답사기 오늘 부산 임시수도 1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관리 모드로 가겠습니다. 그 전에요. 오늘 콘서트 K 준비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거 하다 보니까 홍보를 제대로 못했어요. 예. 매월 주최하기로 했었던 콘서트 K, 노정열의 노발대발 함께 하고요. 또 가수 이정열 씨, 또 오마이뉴스의 오연호 대표를 모시고 오늘 7시 반부터 1층에서 지하에서 합니다. 오늘 새로 가입해 주신 분들 환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는 곳을 밝혀주지 않으신 두 분이 예비조합원으로 등록해 주셨어요. 김명중님 그리고 장도깨비님. 또 산소와 그 경쟁자들, 그러면 질소, 탄소, 올소까지 죄송합니다. 경기 시흥시 능곡동에서 오신 산소와 그 경쟁자들님, 그리고 사는 곳을 밝혀주지 않으신 구슬님, 이 두 분이 출자까지 마치신 조합원이 되셨습니다. 독재유산 답사기요. 예, 정확한 명칭은 이색적이군요. 이승만 얘기 나오니 한강다리 폭파되어 남편과 사별했다는 할머니 얘기가 생각났어요. 오늘 많이 답답했는데 한결같은 마음으로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요, 세월호를 추모하면서 약간의 분노의 마음도 담은 제가 만든 노래입니다. 그 노래 제목은 잊지 않을 거야입니다. 듣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제잘거림 잊지 않을게. 이제 그만 놓아버리렴. 이제 그만 잊어버리렴. 그 어둠, 그 차가움, 그 무서움 잊어버리렴. 이젠 울지 않을 거야. 잊지 않을 거야. 일어날 거야. 걸어갈 거야. 좋은 세상 있기를 바래. 정말 천국 있기를 바래. 시험 공부
대학 입시 학원 따윈 없는 세상이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래. 용서하지 않기를 바래. 바보 같은 무책임한 개걸스런 어른 따위들 이젠 울지 않을 거야. 잊지 않을 거야. 일어날 거야. 걸어갈 거야. 울지 않을 거야. 울지 않을 거야. 잊지 않을 거야. 잊지 않을 거야. 일어날 거야. 일어날 거야.